당신이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 문제,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닐 가능성이 대부분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뭘까요?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삶의 거의 모든 고민에는 이미 정답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만 그 해결책이 너무 흔하고 너무 식상해서 우리가 일부러 눈을 감고 있을 뿐이죠. 오늘 끝까지 들으시면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왜 지금까지 이토록 피곤하게 살아왔는지를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형 서점에 들어가면 자기계발 코너가 한가득이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책 제목만 다를 뿐 속 내용은 전부 똑같다는 겁니다. 건강을 원하면 적게 먹고 많이 움직여라.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으면 상대 이야기를 잘 듣고 진심을 보여라. 원하는 걸 이루고 싶으면 중요한 일을 반복해서 해라. 딱 이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해마다 새 책을 구매하고 새 프로그램을 신청하며 새로운 비움 비밀을 찾으려 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런 진리들이 너무 재미없거든요. 사람들은 특별함을 갈구합니다. 기상 후 실행해야 할 37가지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계가 모르는 신비한 공식이 어딘가 숨겨져 있다고 믿죠.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삶을 꼬아놓습니다. 복잡해야 뭔가 있어 보이고 복잡해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삶일래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렵게 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꼬아놓는 행위 자체가 우리 삶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는 점, 이것만큼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정말 핵심적인 진리만 전달하겠습니다. 딱 8가지만 제대로 받아들이면 당신의 일상은 지금보다 훨씬 편안해질 겁니다. 첫 번째로 가장 황당한 얘기부터 꺼내보죠. 애쓰면 애쓸수록 도리어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네, 농담 아니에요. 잠은 자려고 몸부림칠수록 더 멀어지고 기쁨은 움켜쥐려 할수록 손바닥을 빠져나가며 애정은 강요할수록 더 식어버리죠. 이게 바로 모순의 원리입니다. 물에 뜨려고 팔다리를 마구 젓다 보면 오히려 물속으로 꺼지는 것처럼 무언가를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면 그게 멀리 달아나 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 일상 도처에 존재해요. 절박한 사람은 기회를 놓치고 집착하는 사람은 관계를 망가뜨리며 긴장에 사로잡힌 사람은 평정심마저 잃어버립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은 너무 의식하면 기록이 나빠진다는 걸 체감하고 창작하는 사람들은 억지로 짜내려 하면 영감이 사라진다는 걸 체험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리는 계속해서 더 강하게 밀어붙이려고만 하죠. 정답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집착 없이 실행하고 절박하지 않게 움직이며 행동은 하되 결과에 매달리지 않는 겁니다. 삶은 게으른 사람을 칭찬하지 않아요. 대신 느긋한 사람에게 보상을 줍니다. 이 차이점을 깨닫는 순간 당신의 세계는 완전히 바뀌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얘기는 더 재밌습니다. 모든 상황을 관리하려고 발버둥 칠수록 정작 내가 움켜쥘 수 있는 건 더 적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스케줄을 분 단위까지 세밀하게 짜고 모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려 하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려고 안간힘을 쓰죠. 그런데 삶은 꼭 그럴 때 예측 불가능한 공을 던져버립니다. 사실 우리 모두 내면의 강박증 환자예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삶은 강박적인 태도를 거부하는 것 같습니다. 통제는 마치 주먹으로 모래를 움켜쥐는 것과 같거든요. 힘주어 줄수록 더 빨리 흘러내립니다. 이 진리를 고대 현자들은 수천 년 전에 이미 깨달았어요. 사람이 진정으로 관리할 수 있는 건 딱 2가지뿐입니다. 내 선택과 내 태도. 그 외의 모든 건 삶이 알아서 전개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진정한 해법은 이겁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쏟고 그 밖의 것들은 시원하게 내려놓는 거죠. 막힌 도로를 뚫을 수 있나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출발 시간은 내가 조절할 수 있죠. 타인의 판단을 바꿀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삶의 주인이 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파도를 즐기는 서퍼일 뿐입니다. 바다를 정복하는 게 아니라 물결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아는 것. 그게 진정한 능력이고 진정한 해방이에요. 세 번째 얘기는 좀 흥미롭습니다. 당신이 잠들 때 뇌는 몰래 대청소를 시작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영업 종료 후에 나타나는 야간 청소팀처럼요. 연구진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뇌에는 독자적인 정화 장치가 있다고 합니다. 깊이 잠든 시간 동안 뇌척수액이 내부를 순환하면서 낮 시간 동안 축적된 찌꺼기를 제거한다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두뇌를 위한 자동 세척기 같은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고 일어나면 정신이 맑아지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경이로운 건 여기부터입니다.
뇌가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스스로 부피를 축소한다는 사실이에요. 신경세포들이 줄어들면서 공간을 만들고 그 틈새로 액체가 흘러가면서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무게가 약 1.3kg이고 그중 절반 이상이 지방 성분인데 그저 사고한다는 이유만으로 일일 에너지의 5분의 1을 소모한다고 해요. 말 그대로 매일 관리가 필요한 고성능 프로세서인 셈이죠. 그런데 겨우 하루만 제대로 못 자도 뇌에는 찌꺼기가 누적됩니다. 어질러진 작업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모든 게 2배로 버거워지는 거예요. 결국 정답은 분명합니다. 수면만큼은 절대로 가볍게 취급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뇌에게 필요한 수리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줘야 해요.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왜 우리는 기쁨을 그토록 붙잡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쁨은 추격하면 멀어지는 대상이기 때문이에요. 기쁨은 마치 길고양이 같습니다. 애써 손짓하면 도망가다가 신경 끄고 있으면 어느새 다리 옆으로 다가오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보셨을 겁니다. 괜찮은 직장만 얻으면, 멋진 연애만 시작하면, 돈만 좀 더 모으면 그때 나는 만족할 거야. 하지만 신경과학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두뇌에는 만족의 평형점이라는 게 있어요. 로또에 당첨돼서 천국을 맛본 것 같아도 불과 몇 달이면 원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끔찍한 재난을 겪어도 반년 정도 지나면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한다고 해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기쁨은 도착점이 아니라 부수적 산물이라는 거죠. 성공이 아니라 여정에서 오고, 소유가 아니라 유대에서 오며, 취득이 아니라 베품에서 옵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쁨을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너무도 간단해요. 기쁨을 직접 좇지 마세요. 대신 의미 있는 활동, 발전, 공헌에 집중하는 겁니다. 내가 진정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면 기쁨은 굳이 초대하지 않아도 불쑥 나타납니다. 마치 예기치 않은 선물처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모순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기쁨을 덜 갈망할수록 기쁨은 도리어 더 자주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다섯 번째 얘기는 좀 거북할 수 있습니다. 우리 두뇌는 사실을 탐구하는 장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규칙을 맞추고 자기 정당화를 되풀이하는 장치일 뿐이죠. 바로 지금도 수십 가지 왜곡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확증 편향은 내가 이미 신봉하는 것만 증명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후광 효과는 잘생긴 사람이 더 유능해 보이게 만들며, 손실회피 편향은 100만 원 잃는 아픔이 100만 원을 얻는 즐거움보다 훨씬 강하게 느껴지게 합니다. 결국 우리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마치 색안경을 빈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껄끄러운 사실도 있습니다. 우리는 타인을 결과로 평가하면서 정작 자신은 동기로 판단하죠. 성공은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실패는 금세 지워버리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평균 이상이라고 착각합니다. 이걸 우월감 착시라고 부르는데, 당신도 이미 갖고 있어요. 문제는 이런 왜곡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생존을 위해 아예 기본 설정으로 내장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대응책이 없는 건 아닙니다. 의도적 인식, 바로 그게 우리의 도구예요. 다음에 무언가를 강하게 믿게 될 때 잠시 멈춰보세요. 지금 내가 주장하는 건 혹시 두뇌 속 어떤 왜곡은 아닐까 하고요. 우리 뇌는 늘 현실을 가공해서 내 신념에 맞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적어도 하나는 확실해졌어요. 두뇌 속에는 왜곡 장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요. 여섯 번째 얘기는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대부분은 감정이고 극히 일부만 논리라는 사실이에요. 이성적 사고가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죠? 사실은 옆자리에서 그저 해설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지금 당신이 하는 직업, 그게 논리적으로 고른 선택 같나요? 아마 그냥 감정적으로 끌렸고 그 다음에 논리로 정당화했을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드는 그 미묘한 느낌, 그건 단순한 인상이 아니라 뇌가 무의식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순식간에 분석한 결과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정을 다루는 뇌의 속도는 이성을 다루는 뇌보다 무려 50만 배나 빠르다고요. 내가 생각한다고 의식하기도 전에 감정은 이미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판단을 내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느낀 걸 나중에 정당화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나쁜 소식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감정은 지시가 아니라 정보이기 때문이에요. 충동과 실행 사이 그 아주 짧은 간격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힘이 숨어 있어요. 그 간격을 잡아낼 수 있는 사람이 삶을 주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정리하자면 당신의 그 본능, 그 감정,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7번째 주제로 넘어가죠. 기억은 영상처럼 그대로 저장된 파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라인 백과사전에 더 가까워요. 누구나 편집할 수 있고 그중 가장 열심히 편집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놀랍게도 기억은 회상할 때마다 조금씩 변형됩니다. 내가 공백을 현재의 경험으로 메우고 새로운 지식을 반영해서 내용을 수정하며 심지어 진짜처럼 느껴지는 허구 기억을 창조하기도 하죠. 결국 우리는 사건 자체를 회상하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그 순간을 회상하는 거예요. 연구진들은 이 사실을 수없이 입증했습니다. 허구인데도 진실처럼 믿게 만드는 거짓 기억을 이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확신에 찬 진술조차 실제로는 절반 가까이가 왜곡일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유년기의 상처조차 일부는 뇌가 재창조한 것일 수도 있어요. 우리 뇌는 신뢰할 수 없는 영화 감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도리어 기회가 생깁니다. 기억이 가변적이라면 우리는 스스로의 서사를 재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거짓을 만들라는 게 아니라 부각할 부분을 내가 고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과거를 편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교훈은 간단합니다. 기억은 기록물이 아니라 서사라는 것. 그리고 어차피 내가 편집자라면 차라리 의도적으로 더 긍정적인 서사를 만들어내는 게 지혜롭지 않을까요? 8번째이자 마지막 얘기입니다. 삶을 바꾸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간단한 원칙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활동의 20%가 성과의 80%를 창출한다는 사실이에요. 나머지 80%는 솔직히 말해 그냥 소음에 불과합니다. 한번 자신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내 만족의 80%는 단 20%의 관계에서 오고 내 업적의 80%는 단 20%의 업무에서 만들어지며 내 고민의 80%는 단 20%의 패턴이 일으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무의미한 80%에 목숨을 걸며 살고 있죠. 이 원칙은 어디에나 적용됩니다. 비즈니스에서는 20%의 고객이 80%의 매출을 창출하고 옷장 안에는 20%의 의류만 80%의 시간 동안 입으며 20%의 시도가 80%의 성취를 만들어냅니다. 삶은 결코 균등하지 않아요. 대신 지수함수적으로 작동할 뿐이죠. 그러니 핵심적인 20%를 찾아내서 그 부분에 몰입해야 합니다. 어떤 활동이 진짜 변화를 만드는가, 어떤 관계가 나를 지탱해주는가, 어떤 패턴이 내 삶을 전환시키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나는 오늘도 무의미한 80%를 개선하느라 힘만 빼게 됩니다. 냉혹한 사실은 이겁니다. 내가 하는 대부분은 사실 낭비에 가깝다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건 엄청난 희망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0%를 제거해도 삶은 거의 달라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핵심 20%를 찾아내서 2배로 집중하세요. 나머지는 그냥 시원하게 버려도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얘기를 정리해보죠. 결국 삶은 나를 발견하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는 여정입니다. 정해진 숙명을 찾아내는 게 아니라 매일의 결정, 매일의 패턴, 매일의 실행으로 스스로를 건설해가는 거예요. 모수는 우리에게 조화를 가르쳐주고 왜곡된 뇌는 겸허함을 일깨워주며 감정의 원리는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알려줍니다. 이 모든 개념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삶의 핵심 공식은 단 3가지입니다. 관리할 수 없는 삶의 거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 관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인 나의 선택과 태도를 조절하는 것, 아주 작은 발전을 매일 누적으로 쌓아가는 것, 이게 끝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가 설명일 뿐이에요. 이제 당신은 전부 알게 됐습니다.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왜 기쁨은 숨어버리는지,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힘은 어디서 발생하는지, 감정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며 작은 실행들이 결국 운명을 창조한다는 사실을요. 이제 당신 손에 설명서가 있습니다. 문제는 단 하나예요. 이걸 실제로 활용할 건가 말 건가. 그 결정은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